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일단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약보합, 나머지 S&P 500과 다우 지수가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요. 오늘 0.4% 올라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고 있는 상태고요. S&P 500 지수는 0.37% 오르면서 6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만이 약간의 약보합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그 기업 실적들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기록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분위기의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버라이즌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버라이즌이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장 마감한 직후에는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속 오늘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도록 하겠지만 테슬라의 간단한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역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그렇고요. 이익도 그랬습니다. 물론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간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큰 의미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큰 분위기는 실적에 대한 호조세 덕분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마감 시황은 지금부터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 미국장에서 다우지수가 호실적 그리고 비트코인 강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가 8월에 달성했던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뛰어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지만 이를 모두 떨쳐내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강세론자들은 이대로라면 S&P 500 지수 역시도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그 이후로는 시장이 더 큰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 버라이즌을 꼽아봐야겠습니다.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가이던스까지 상향시키면서 주가는 2.4%가량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의 움직임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젠이 사실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거기다가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시켰는데 그러면서 장 초반 크게 오른 채 출발을 했지만 이내 탄력을 잃고 결국에는 0.5%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노바백스에도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15%가량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전해준 S&P 500 기업들 가운데 86%가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공개했고요. 또 전체 순이익이 전년 대비 35% 증가세에 놓여 있다는 점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투심을 자극했던 또 다른 요인으로는 바로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세를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 40분 정도를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66,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상 신고가 수준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미국의 한 브로커가 CNBC의 한 프로그램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자신은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한다라는 발언을 했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는 이를 두고 이 시장의 리스크 온 센티먼트가 강하게 켜져 있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되겠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섹터별 업앤다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올랐던 섹터로는 헬스케어, 유틸리티 그리고 부동산 1%가량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가장 강했고요. 반면에 기술주 그리고 임의소비재가 약했던 섹터였습니다. 그렇지만 낙폭은 0.3% 안팎으로 그렇게 큰 낙폭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의 종목별 흐름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했던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와 에버트 레보러토리스가 크게 오르면서 이 섹터 상승을 견인해줬고요. 부동산 섹터 내에서는 이 물류 리츠 대장주로 거론되는 프롤로지스가 크게 올랐습니다. 기술주 내에서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빅테크주들이 강보합에 마감한 애플과 페이스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을 나타냈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부터 이 특징주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역대급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조정 EPS가 1.86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1.59달러를 안정적으로 상회했고요. 또 매출은 137억 6천만 달러로 발표되면서 역시나 예상치였던 136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자동차 사업 부문의 총이익이 30%대나 개선이 되면서 실적을 견인해줬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넷플릭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어제 호실적을 발표해준 이후에 오늘 기대와는 달리 2%가량 크게 빠졌습니다. 어제 어닝 리포트를 공개한 이후에 도이체방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시켰기 때문인데요. 내년에 매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소 높다라는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드 보겠습니다. 오늘 시클리컬 섹터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던 종목인데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투자 의견을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전기차 기업으로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앞으로의 주가 상승 여력 30%가량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 4%가량 뛰어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페이팔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터레스트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4%가량 크게 떨어졌고요. 반면 인수 대상으로 거론된 핀터레스트의 주가는 10%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모두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하긴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66,000달러 후반까지도 가리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은 처음으로 출범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 첫날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투심을 자극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비트코인이 금보다도 더 유용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이런 전문가 발언이 나오면서 투심이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직전 신고가는 4월 중순에 달성했던 64,899달러 수준인데요. 오늘 오전 10시쯤을 기점으로 수직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66,000달러 수준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관건은 과연 비트코인이 가격이 65,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이 지지선을 잘 지켜내는지 그 여부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현재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재고량이 예상치 못하게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 중에 하락분을 모두 회복했고요. 그 이후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배럴당 84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키워드를 선정해서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개미가 빠졌네 라는 좀
알기 힘든 어떤 그 키워드가 나왔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제 출시되자마자 예상대로 엄청나게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주된 매수 주체에서 개미는 좀 빠진 것으로 나타나서 이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이 화요일에 거래를 시작했던 티커 BITO라는 비트코인 선물 ETF입니다. 근데 그날에 2,400만 주 이상이 거래됐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거래 대금만 10억 달러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발행사 프로쉐어스의 5.7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또 증식시켜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규모는 단 768만 달러 규모에 불과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는 코인베이스가 상장했던 이 그날의 5,700만 달러 어치의 이 매수 규모의 7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매수 수요 대부분은 투자 자문사들 아니면 PB 고객들이나 아니면 또 이 콘텐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이 얘기를 하죠. 콘텐고를 노리면서 이 ETF에 숏 포지션을 쳤던 펀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들은 왜 이 ETF를 이렇게 많이 사지 않았을까? 반달 리서치라는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 같은 뭐 콘텐고의 덫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선물 계약을 이 좀 익스포저를 갖고 가는 데 따른 그런 위험성을 감안을 해서 또 비트코인 투자보다도 이 익스포저가 조금 더 약하다라고 개인들은 판단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도 개인들이 알주식을 좀 선호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거는 이 QQQ라든지 아니면 스파이라든지 이런 지수 ETF가 주류라고 또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들이 ETF보다는 그 ETF 상위권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는 것처럼 비토보다는 실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접근성이라고 해야 되죠. 네. 접근성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굳이 비토를 하는 것보다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분석인 것 같네요. 자, 결국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갈 것이냐가 더욱 더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월가에서는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게 뭐 선물 ETF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회의론도 있었지만은 네. 보란 듯이 이번에 ETF 출시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도 좀 신고가를 때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월가에서는 10만 달러 정도가 다음 좀 목표치인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블룸버그 자체 예상 등에서 이 같은 이 전망치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오는 2023년쯤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빠른 전망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월가의 낙관론자이자 또 비트코인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펀드스트레이트의 톰 리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 같은 ETF 출시가 암호화폐 시장 환경에 굉장히 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장기적으로는 16만 8천 달러까지도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경우에 이 같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자기는 뭐 비트코인의 가치는 없어 보이지만 고객들이 원하니 우리는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어제도 나온 뉴스가 핀코에서도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자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상품 선물 ETF도 출시된 마당에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그 키워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라면서 짐 크레이머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행운을 빕니다라는 말을 할 때 진심으로 행운을 빌 때도 쓰기도 하지만 조롱 섞인 말로 그래요 행운 빌어요 뭐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쓰기도 하는데 이번 건은 약간 후자에 가깝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가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된 이후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냐 하면, 자, 넷플릭스를 매도하는 분들에게 행운을 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조롱 섞인 말이죠. 팔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팔았다, 행운 빕니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넷플릭스의 실적에는 뭐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이익은 슈퍼 서프라이즈, 그리고 구독자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오징어 게임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낸 거죠. 사실 이번 실적을 두고 월가에서도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오긴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의견이 도이체방크의 투자 의견 하향인데요.
도이체방크는 기대 이상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밸류에이션은 설명이 안 된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590로 유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이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도이체방크이긴 한데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수많은 증권사에서도 투자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 의견을 종합한 것을 제가 자료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시면 가장 처음에 보이는 게 이제 도이체방크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하향 조정한 것.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웬만한 그 증권사들은 매수 의견, 내지는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버코어 ISI가 695에서 $710로 올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50로, 키뱅크도 $690, 코엔도 $750, JP모건도 $750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다른 증권사 가운데 이 그 도이체방크가 거의 유일하게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목표 주가와 그리고 투자 의견을 좀 안 좋게 내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짐 크레이머는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근거를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곳은 단 한 곳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CNBC의 헤드라인인데요. 월가에서는 오징어 게임 이후의 전망이 엇갈린다라는 그 헤드라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그 월가의 전망이 많이 엇갈리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방금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을 보셨던 것처럼 엇갈린다기보다는 대체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도이체방크만 유독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넷플릭스에 대한 월가 의견이 엇갈린 것 같지만 그렇게 크게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과연 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월가의 시각을 좀 보여주신다면요. 네, 이제 투자 의견은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같은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번 실적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700로 올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 가입자 순증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3분기의 기대 이상의 성적 덕분이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이 투자 매력도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펠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지역을 망라한 오리지널 컨텐츠의 파급력 확대 능력을 입증을 했다라는 그런 해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 4분기에 넷플릭스가 850만 명의 이 유료 가입자 순증가를 가이던스로 제시를 했죠. 네. 근데 이 한 분기에 신작이 대거 출시되는 거의 유일한 그런 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가 오히려 과소평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4분기까지는 네. 괜찮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 굳이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은 뭐냐?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엔 또 디즈니가 많은 신작을 내놓지 않느냐, 이러면서 또 디즈니가 더 낫냐, 넷플릭스가 더 낫냐 이런 왈가왈부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OTT 업체들의 어떤 콘텐츠 경쟁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만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지붕 아래가 좋아라는 키워드.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별로 키워드 할 게 없어서 제가 네. 자꾸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큰 기업의 지붕 아래에서 사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이런 거에 좀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이날 핀터레스트의 주가가 급등한 것이 여기에 한 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은 페이팔이 SNS 기업인 핀터레스트 인수에 관련해서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수가는 주당 $70 그리고 $390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450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화요일에 핀터레스트의 종가가 $55.58였기 때문에 $390억 인수가를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 25%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불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의 사실을 제보를 했던 그 제보자가 CNBC에 페이팔이 쇼피파이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경쟁을 의식해서 핀터레스트를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해석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핀터레스트 주가가 이날 13% 가깝게 급등을 했고요. 반면에 페이팔은 5% 정도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인수하는 기업의 주가는 뭐 비용 부담 때문에 하락하고 또 이제 피인수 기업의 주가는 이제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상승하고 이런 게 좀 일반적인 상황이긴 한데 어제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페이팔은 크게 내리고 핀터레스트는 크게 오르고. 자, 페이팔이 혹시라도 크게 떨어졌던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인수기업의 주가가 좀 부정적으로 반응이 나올 때는 통상적으로 뭐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너지가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인수가가 과도하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피인수 기업의 이익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 이게 포텐셜은 있지만은 이렇게 웃돈을 주고 살만한가, 이런 시장의 의구심이 단기적으로 주가 급락을 좀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페이팔의 이번 핀터레스트 인수설과 관련해서 좀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투자은행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루이스트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일리 있는 딜이 아니다, make no sense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러면서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인수할 경우에 다른 대형 마켓플레이스 고객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 같은 IB에서도 이렇다 할 시너지가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미주호에서도 조금 뭐 혼재된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핀터레스트의 유저 성장세가 최근에 좀 둔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그렇게 떨어질 게 있겠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 있었는데요. 이 웨드부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딜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팔이 머천트,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고객 플랫폼의 이 수익화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데, 핀터레스트를 인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뭐 유저 베이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잘 맞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그렇지만은 이런 네. M&A는 초기의 반응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또 평가가 중요한 셈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을 때도 좀 비슷했어요. 그때 저도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4% 정도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게 뉴스가 나오자마자는 인수 가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뭐 실적과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주가는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페이팔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수 자체가 그냥 하나의 뉴스일 가능성도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역사상 최대 실적. 사실 이게 많은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테슬라가 조금 전에 발표했던 이 실적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한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뭐 저희가 그 시황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 3분기 테슬라의 역사상 가장 좋은 분기 이익과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자동차 기업들의 특성상 자동차 기업들은 판매량이 매달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보다는 이 판매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뭐 테슬라는 시간을 거래해서 소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매출은 13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시장 예상치가 136억 3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자, EPS가 1.86달러를 기록했죠. 예상치가 레피니티브 기준으로 1.59달러였기 때문에 10% 넘는 이익의 비트를 보인 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번 실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자동차 판매가 아닌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었었는데요. 태양광 사업 부문에서 8억 6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FSD라고 부르는 완전 자율주행 사업 부문에서 8억 9,4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서비스 부문 그리고 에너지 부문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번에 이제 남은 관건은 바로 이거겠죠. 과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몇 대의 차량을 더 팔게 될 것이냐. 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판매량 전망치가 약 85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분기에 24만 대 팔았고 지금 남은 4분기에 26만 6천 대 정도 팔 것으로 시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올해 약 90만 대 판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판매량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테슬라 실적에 대한 평가 및 또 올해 판매량, 또 목표가, 여기에 대한 월가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도 좀 시원하게 비트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몇 분기간 테슬라 실적에서 좀 눈여겨봤던 부분,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얼마나 올렸느냐.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나고 이익이 많이 난 것이 과연 차를 잘 팔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다른 차 업체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잘 나온 거냐, 이런 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제 탄소 크레딧과 관련한 매출도 2.8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분기에 3.5억 달러 대비해서 또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YOY 기준으로도 30%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의구심도 조금은 더 완화가 됐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 요소가 있는 가운데 이 평균 판매 단가 ASP가 YOY 기준으로 6% 또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분기에 2% 하락에 대비해서 더욱더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물론 이게 뭐 좀 제품 믹스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지표기는 하지만은 네. 그만큼 좀 많이 팔아야 한다. 그리고 생산 단가를 또 많이 낮춰야 한다. 이런 과제를 또 계속해서 안겨주는 그런 지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웨드부시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이 총이익률이 30.5%로 컨센서스 27.9%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나아지고 있다라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테슬라가 수년간 연평균 50%의 인도대수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자연스럽게 한 85만 대 정도 이 인도를 점치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뭐 한 80만 대 정도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웨드부시 같은 좀 불리시한 곳에서는 90만 대 정도를 점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측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수년간 연평균 50%의 인도대수 성장을 할 것이지만은 네. 어떤 때는 이거를 넘어서는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올해가 그 몇 년 중에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5만 대 정도보다도 시장은 좀 더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을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